수면제는 뇌를 좀 억제해서 잠을 좀 쉽게 들게 하고 또 중간에 깨지 않도록 개발되는 약물의 모든 집합체를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적절하게 잘 쓰게 되면 의존성이나 내성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면제를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복용하게 되면 중독이나 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끊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면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뇌가 어떻게 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면제는 각성 시스템을 억제하고 수면 시스템을 높여므로써 밤에 쉽게 잠들도록 만들게 됩니다. 각성 시스템을 좀 알아볼까요?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에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 이 네 가지의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된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대뇌를 깨우게 됩니다. 대뇌에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왕창시킴으로써 뇌가 켜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자동차로 따지면 차의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뇌가 활성화하게 되면 시상하부 중에 복외측 전시각 영역이라는 부위에 아데노신이 쌓이게 됩니다. 아데노신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각성 시스템을 점차 꺼지게 됩니다. 아데노신이 더 이상 쌓일 데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면 복외측 전시각 영역은 가바라고 하는 뇌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 부위를 억제를 시킵니다. 가바는 뇌를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때부터 멜라토닌이 조금씩 분비가 되면서 한두 시간 지나면 멜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수면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각성 시스템의 각각 요소들을 억제함으로써 뇌가 켜지지 않고 잠을 지속적으로 잘 수 있도록, 즉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서 잠자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바를 높임으로써 뇌가 억제되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드는 약물들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우리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수용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알파1, 알파2, 알파3인 거죠. 알파1은 졸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쉽게 들도록 만드는 수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2는 항불안 효과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면 마음이 진정돼서 불안장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근육 통증이 심하거나 근육 경련이 심할 때 이런 약물들을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벤조디아제핀 약물에는 아티반, 로라제팜이죠. 디아제팜, 마륨이죠. 리보트릴, 크로나제팜, 달마돈, 플로나제팜, 트리아졸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약물들은 알파1, 알파2, 알파3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잠도 쉽게 들게 하고 항불안 효과도 만들고 근육 이완 효과도 나타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약효가 보통 짧아도 이틀, 길면은 4일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약효가 길고 또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습관성 내성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물들은 대개 간으로 대사되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약을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대사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더라도 금방 대사가 돼서 체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금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먹게 되면 약의 농도를 높여야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면 가바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약물을 갑자기 안 먹게 되면 가바가 생성이 갑자기 안 되니까 환자들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다시 못 자는 의존성과 습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중에 알파1에만 작동되는, 즉 수면 효과만 있고 항불안 효과가 없고 근이완 효과가 없는 약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위장에서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10분 이내, 15분 이내 혈중을 돌기 시작해 벌써요. 뇌는 BBB라고 해서 뇌로 잘 못 들어가는 막을 가지고 있거든요. 혈관에요. 함부로 약이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얘는 지용성이 있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너무 쉽게 통과해요. 대개 약물들이 20-30분 내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으로 대사돼서 없어집니다. 수면 유도 효과, 항불안 효과,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가바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60-70분 정도는 가바가 나왔다가 렘수면이 나올 때는 가바가 없어야 됩니다. 한 60-70분에 가바가 나와서 얕은 잠 깊은 잠 만들고 멈추고 꿈꾸는 잠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잠깐 나오다가 가바가 안 나와서 꿈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계속 높으니까 비렘수면 1, 2만 높아져요. 꿈꾸는 잠이 줍니다. 세 번째, 깊은 잠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바가 조금씩 해서 더 많이 나와서 깊은 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조금만 나오다가 그 정도로 유지해야 되니까 깊은 잠도 없어요. 즉 정리하면 수면제를 먹으면 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나면 육체 회복을 시키는 깊은 잠이 없어요. 그리고 뇌 회복,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렘 수면도 줄입니다. 이 문제가 크죠. 수면제를 먹으면 내가 자는 시간이 늘어나서는 좋은데 그래서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자긴 자는데 잔 것 같지 않고 자고 나도 피곤한 걸 경험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불안이 없는 일시적인 불면증일 때는 졸피뎀이나 잘레딥을 쓰는 거고, 불안이 동반되는 약물들은 낮에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약효가 짧은 약을 쓰는 거고, 낮에도 불안이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약효가 긴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긴 약물들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뇌를 조금 눌러놔도요, 뇌가 너무 흥분돼서 정상보다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면제 먹는다고 치매가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약은 진통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진통제 먹잖아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관절이 상하고 근육이 손상된 거 어떡하죠? 물리치료도 받고요. 거기에 마사지도 좀 하고요. 또 필요하면은 깁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약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잠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죠. 일주일 리듬, 몸의 피로도, 요거를 잘 만들어내야죠. 잠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일주일 리듬을 고정시켜야지 우리는 잘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약만 먹고 진통제만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견디는 것보다는 통증이 오래 간다면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처럼 불면증이 시작되고 약을 필요하다면 드셔도 되는데, 좋은 수면 습관, 잘 잘 수 있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자는 시간은 언제죠? 내가 기상시간 7시간 전입니다. 낮에 운동하고 햇빛 쬐기, 커피, 낮잠은 2시 이전에 끝내고 낮잠은 20분 이내,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땀나거나 식사하지 마십시오. 땀난 운동하지 마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이런 밝은 조명,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생체 시계가 안 꺼지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가 적게 나오는 노란색 조명, 전구색 LED를 켜놓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 복식, 호흡, 명상과 같은 취침 루틴을 하시면서 뇌가 잠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긴장을 내려놓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용 시간은 언제 해야 되죠? 자, 수면제, 벤조 약물들은 머리로 금방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30분 전에 먹는 겁니다. 수면제 효과를 보려면 자기 30분 전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대개 30분 내로 뇌를 확 최고 농도로 찍거든요. 30분, 1시간 농도에. 그 안에 우리는 자야 되는 거니까, 약효가 제일 높을 때 자야 되니까 약을 먹고 약효가 제일 높아야 되면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수면 습관을 해결하고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지게 되면 약을 끊는데, 이 벤조 약물들은 천천히 조금씩 줄여서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약물들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전에 드시고요. 취침 루틴 하시면서 하다가 좋아지면 약을 3분의 1, 4분의 1씩 한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줄이시고, 나중에 약을 마지막 나오면 30분 전에 먹는 게 아니라요, 취침 루틴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가 보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잠 안 오면 먹는 걸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먹는 걸로요. 수면제는 좋은 수면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면제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좋은 잠을 만들 수 없다면 수면제만큼 좋은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수단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졸피뎀, 잘레플론, S졸피클론이 이에 해당돼서 이 약 3가지 약물들을 G드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간으로 대사되긴 하지만 방광기가 3시간에서 5시간, 또 일부 약들은 2-3시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죠. 약을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5-6시간 정도 잠자고, 그 다음에 약효가 없어지게 되고, 또 의존성과 습관성이 상당히 없고, 또 항불안 효과가 없고 근이완 효과가 없어서 낮에 낙상 안 생기어서 수면제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에드워드 케네디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뉴욕에서 아침에 대형 교통사고를 낸 거죠. 이 졸피뎀을 2알 정도를 매일 먹었는데 그날은 약을 2배 이상 복용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차를 몰고 운전하고 나갔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졸피뎀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목류병,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수면장애가 20-30%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졸피뎀을 1달 이상 매일 복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고, 유럽에서 똑같은 조사를
통해서 한 달 이상 복용하면 습관성과 의존성도 일부 생기고 목류병과 같은 사건 수면이 잘 발생하는 걸 알려졌습니다. 목류병 이외에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는 수면 섭취장애도 이 졸피뎀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확인이 되어서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 이상 처방을 못하게 하고 매일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매일 복용하게 되면 약 한 2달 정도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20%에서 목류병이라든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소 모습과 달리 공격성이라든지 외향적인 성격, 폭식,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드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약물과 같이 졸피뎀도 호흡과 관련되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중에 코를 골거나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먹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졸피뎀은 정말 잘 쓰면 너무나 좋은 수면제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잠자면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날의 검과 같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에 따라서 용량과 용법 그리고 복용 시기를 결정하셔서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졸피뎀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소아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중증 호흡 부전 환자들,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호흡을 억제하고 숨쉬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에 의존될 수 있고 다른 약들과 같이 복용하면 약효의 효과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더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항우울증약,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이런 졸피뎀, 스틸록스의 용량을 줄이거나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첫 번째 리트러시는 용량입니다. 1일 권장량은 10ml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나 몸이 쇠약한 환자들이나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체중이 마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0ml도 용량이 높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보다는 더 낮은 용량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터시는 복용법입니다. 약을 복용한 다음 날 약의 기운이 남아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복용하시게 되면 오전에 약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취침 전에 한번 복용하셔야 되고요. 새벽 2시에서 3시 이후에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새벽 2시, 3시의 경우는 7시 정도에 일어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복용 후 기상하기까지 최소 7,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리토레시는 최대한 단기간 짧게 복용하셔야 되고 매일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권고하는 건 최대 이틀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것, 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복용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만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의존과 중독성이 생길 수 있고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목류병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 또 낮에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멜라토닌 제제가 해당됩니다. 멜라토닌은 잠들 때 나오는 천연의 수면 호르몬인데 이 수면 호르몬이 나이가 55세가 되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게 되고 70세가 넘어가면 3분의 1로 줄게 되는데 부족한 멜라토닌을 인위적으로 복용함으로써 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수 있도록 만드는 약물이 멜라토닌 제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효과를 높이려면 취침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기상시간부터 7시간 전. 그리고 그 시간을 고정하세요. 약은 속방형은 30분 전, 서방형은 60분에서 90분 전에 먹는 겁니다. 12시에 잘 거면 속방형은 11시 반, 서방형은 11시나 10시 반에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를 복용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는 각성 시스템 중에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물이 세 번째 수면제입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복용하면 굉장히 졸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감기약 중에 콧물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항히스타민 제제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히스타민은 뇌를 깨우는 물질인데요. 그걸 억제하니까 우리가 졸린 거죠. 사이레놀 명세핀이라는 약으로 3ml, 6ml가 한국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의 농도가 75ml가 넘어가면 우울증 효과를 내요. 25ml 이내면 우울증 효과는 없고 수면 유도 효과만 있고 반감기가 좀 길어요. 15시간에서 18시간. 티반하고 비슷합니다. 중독이나 의존은 없는데 졸음,
피로, 어지러움, 두통, 이건 약효가 기니까 낮 시간에 약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입마름, 변비, 그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식은땀이 나요.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이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위장장애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을 언제 써야 돼요? 강하지는 않은데 의존과 중독이 없으니까 처음에 쓰기는 좋죠. 초기나 심하지 않은 불면증,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불안 있는 불면증 환자한테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효가 좀 기니까요. 잠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깨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먹어야 됩니다. 네 번째 약물은 올렉신을 억제하는 약물로서 국내에는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3, 4년 전부터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렉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성 시스템, 즉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즉 중간에 꺼지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올렉신입니다. 이 올렉신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돼서 각성 시스템이 중간에 꺼지지 않고 시동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기면병 환자들은 이 올렉신이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졸게 되는 졸음병이 기면병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면증 환자에서도 보니까 이 올렉신이 밤낮으로 굉장히 높아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생체시계가 꺼져서 올렉신도 분비가 안 돼야 되는데요. 밤에도 생체시계가 완전히 꺼지지 않게 되니까 올렉신 농도가 좀 높아진 게 연구 결과가 확인된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 올렉신을 억제하는 약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수보렉산트나 램보렉산트와 같은 산트라가 붙어있는 약물들입니다. 습관성이나 의존성, 내성이 없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밤에 올렉신 억제해서 쉽게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약물 중에 멜라토닌 제제나 또는 히스타민 억제 약물, 올렉신 억제하는 약물들은 습관성과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멜라토닌을 작동시키고 히스타민을 억제하고 올렉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의존성과 내성이 사실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끔 그리고 필요할 때 복용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 내성과 같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할 때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뭘까요? 낙상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30에서 50%가 1년에 한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이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거의 80%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골절 환자들이 입원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골절이 돼서 입원한 경우에 왜 넘어졌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대개 경우에 자다가 일어나서 발을 헛디뎌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화장실 들어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주로 자다가 잠결에 자고 나서 나타나는 사고인 거죠. 이런 분들을 다시 물어보면 수면제를 드셔서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들은 근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더라도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균형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골절이 있어서 수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수면제의 부작용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여야지 면역세포도 활성화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낮에도 운동량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햇빛도 적게 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는 노인들에 있어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제 복용을 주의해야 될 거고요. 매일 복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면제는 뇌졸중과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뇌나 심장의 특징은 정기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심장 박출을 뛰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정기적인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뇌졸중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매일 복용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은 치매 위험성이 높이는 겁니다. 특히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들은 가바를 많이 방출시켜서 뇌를 억제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뇌의
퇴행으로 인해서 뇌세포도 줄고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가 계속 억제되어지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같은 지드럭 약물들을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치매는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게 되면 치매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 약물들은 수면의 구조를 왜곡해서 깊은 잠을 줄이고 꿈꾸는 잠을 줄이게 돼서 수면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들게 되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되는 수면 사이클이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되게 됩니다. 비렘 수면의 깊은 수면의 동안에 뇌가 억제돼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렘 수면 동안에는 뇌의 나쁜 감정을 지워버리고 낮에 있었던 기억력을 높이는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렘 수면은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벤조디아핀 계열의 약물들은 가바만 계속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에 렘 수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수면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잠은 깨지만 않는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게 되면 잠드는 데는 빨리 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수면의 구조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즉 깊은 잠과 렘 수면을 억제하고 얕은 잠만 자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와 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죠. 한 달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고 낮에도 여전히 피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뇌가 잠듦으로써 혀뿌리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뇌가 깨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으니까 무호흡증이 지속돼도 뇌는 못 깨어나게 되는 거죠. 수면무호흡증의 시간이 1분도 넘어가고 2분도 넘어가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복용한다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의 농도를 높여야 되고요.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현상으로 불안하고 더 잠을 못 자는 반동성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고 깨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수면 위생을 잘 지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면제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면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약물들부터 우선 사용하시고요. 습관성이 생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정해진 용량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과다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다 복용할수록 마약처럼 술처럼 계속 약을 늘려야 되고 나중에 약에 취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약을 끊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내가 자야 될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잠들기 30분 이내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저녁 8시, 7시, 6시에 복용하는데요. 그렇게 복용하시면 새벽에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깰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늦게 복용하시게 되면 아침에 약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도록 설정한 시간에 30분 전에 약을 복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면제는 향정성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서 필요한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물들을 언제까지 복용할지를 결정하신다면 약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면제는 진통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개선하죠. 그 통증약이 안 듣거나 계속 복용해야 된다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개선시켜야 될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용량으로 그리고 단기간 복용한다면요. 하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거나 수면제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혹시 수면제에 의존되거나 습관성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때는 수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어떻게 쓸지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수면제도 여러분들의 수면 습관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수면 습관은 여러분 스스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낮에 햇빛을 많이 쬐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낮잠 안 자고 카페인 적게 드시도록 하고 밤에는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수면 루틴, 취침 루틴을 지키시기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4가지 수면제 이외에도요, 수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수면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 또는 약의 특성상 잠을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수면제는 아니더라도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우울제 약물입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쓰는 약물 중에 트라조돈, 멀타자핀과 같은 약물들은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을 많이 억제함으로써 잠을 쉽게 들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이나 또 입마름, 어지러움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수면을 도와주는 약물로서는 통증 때 우리가 많이 쓰거나 뇌전증 치료 때 사용되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뉴론틴, 리리카의 계열의 약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수면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자는데 어려운 환자들한테 통증 치료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약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항불안제 중에 알프라졸람, 또 데파스로 알려져 있는 에티졸람과 같은 약물들은 밤감기가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낮에 불안할 때는 하루에 2번, 3번 또 복용하는데요. 불면증 환자들한테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 뇌를 좀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낙스나 데파스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복용한다면 의존성과 내성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아서 또는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 주로 사용하게 되고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중독되거나 의존됐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약에 의존되거나 중독된 걸 생각해야 되고요. 서둘러서 약을 줄이고 끊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면제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는 수면제 복용량을 점차 꾸준히 늘려야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의 용량을 늘려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약을 대사되고 처리한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있는 약이 빨리 없어지고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서 점차 약을 높여야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보트릴, 아티반, 바륨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에서 신체적 중독성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틸록스나 졸피뎀과 같은 지약물에서는 신체적 의존보다는 심리적인 의존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잘 것 같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 자는데도 적은 용량, 반알이나 3분의 1을 매일매일 먹고 자는 겁니다. 수면제 의존과 중독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징후는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복용했던 수면제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약을 끊으려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끊을 수 없고 다시 약을 먹게 된다면 역시 중독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또는 약을 줄이게 되면 다시 약을 복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면 여러분들은 약에 의존된 겁니다. 세 번째는 약을 하루나 이틀, 3일, 며칠이라도 끊어보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금단 현상은 하루 이틀 복용해서 나타나지 않고요. 한 달 이상 수면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이 약을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약을 중단했을 때 식은땀이 흐르고요.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개나게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또한 짜증이 늘고 우울증이 생기고 뭔가 창난이나 환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손떨림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활동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무기력하고 낮에 뭔가 집중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도 잘 못하게 되고요. 직장에 나가서는 자기의 업무를 잘 못해서 업무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본인이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 활동이나 즐거운 활동들을 잘 안 하게 되고 잠과 관련된 일만 하거나 약을 먹을 시간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에 중독된 걸 알 수 있는 5번째 징후는 병원을 전전하거나 의사를 바꿔가면서 약을 처방을 받는 겁니다. 수면제 중에
G드럭인 스틸록스와 졸피뎀은 한 번 처방에 28일 이상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도 우리나라에서는 90일 이상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에 의존된 사람들은 처방된 28일치 약이나 90일치 약 갖고 한 달이나 석 달을 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스스로 약을 한 알, 반 알이나 두 알로 증량해서 복용하거나 혼합해서 복용하기 때문에 약이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새롭게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1년에 3,000알을 복용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에 의존이 돼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약을 많이 다량 복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마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약이 얼마나 한 사람한테 처방된지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하고 계신다면 정말 약에 의존되고 중독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의존과 중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용량과 사소한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의존과 중독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자던 잠이 수면제 때문에 잘 자서 많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으나 오래 복용하게 되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서 약을 먹어도 개운치 않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잘 자는 잠을 원하시나요? 수면제가 답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바로잡아야지만이 잘 잘 수 있습니다. 반동불면증은 아티반, 바리움, 리보트릴, 달마돈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뎀, 스틸록스와 같은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끊었을 때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반동불면증이 나타날까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뇌를 억제하는 가바의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가바 농도를 높이게 되면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가바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약으로 복용하는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는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주 소량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가바의 농도를 높여주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뇌에서는 가바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지만 가바 농도가 채워지니 뇌에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가바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적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복용하던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가바를 만들어내거나 생성량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뇌가 자극이 되고 가바가 부족한 거가 인식이 되어져야지 가바를 조금씩 더 만드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바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 뇌에는 가바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농도로 유지가 되니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 복용하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뎀과 스틸록스 같은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뇌에는 가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내내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는 잠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수면제에 의존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약을 끊기 위해서는 본인이 끊을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약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끊을 의지가 없다면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부작용이 많고 약을 끊는데 어렵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거를 끊을 의지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약을 끊는 과정이 본인의 많은 노력과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고 참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복용하는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시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약을 끊어내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못 자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서 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좋은 수면 습관으로 틀을 만들고 약을 빼내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햇빛을 쬐시고 잠자기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시고 유산소 운동도 4시간 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샤워를 하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동안에 스트레칭과 복식호흡, 명상, 독서로 이루어진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내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잘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약을 줄이는 겁니다. 약효가 제일 긴 거부터 조금씩 줄여가시는 겁니다. 반알이나 4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 약을 조금 줄였는데도 잠드는 게 어렵지 않고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중간에 깨지 않고 잠도 쉽게 든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3일에서 5일 동안 그 4분의 1 줄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일에서 5일 동안 여전히 잠을 잘 자게 되면 다시 4분의 1 또는 반알을 줄여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조금씩 줄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은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나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줄인 약을 다시 드셔도 됩니다.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깨게 되면 다시 못 먹은 약을 다시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약을 줄여가시면 아무리 많은 약을 드셨다 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이 지나면 약을 거의 끊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약이 1개나 반알이 남았으면 일주일에 하루를 드시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 약을 안 먹는 거가 성공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3일 간격으로 약을 끊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약을 줄이면 못 자게 된다면 약을 대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의존성이나 내성이 적은 약물, 즉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 항경련제를 추가하고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줄여서 끊을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끈 다음에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 항경련제는 보다 쉽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대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끊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같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 더 나아가서 의료진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같이 못 자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준다면 보다 힘을 내서 약을 끊어갈 수 있을 겁니다. 수면제를 끊었던 불면증 환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9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7년 전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잠을 계속 못 자니까 한 3년 전부터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브로마제팜이라는 약물과 할시온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할시온은 방광기가 3시간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항불안제면서 수면제입니다. 브로마제팜은 방광기가 3일에서 4일 정도로 굉장히 약효가 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면서 안정제입니다. 계속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잠드는 게 조금씩 늦어지게 되고 중간에 한 번씩 두 번씩 깨는 일이 많아지게 돼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를 한 7시 전에 끝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잠깐 나가서 산책하라고 시켰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한 10시 정도에 샤워를 하고요. 10시 30분부터는 거실에 앉아서 스트레칭 15분, 복식호흡 15분 정도 하고 책을 보거나 명상하도록 시켰습니다. 약은 11시에 복용하도록 시켰습니다. 30분 후인 11시 30분에 침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누웠는데 3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거실에서 나오거나 중간에 깨다가 잠이 안 와서 20-30분 노력해도 안 오면 거실에 나와서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하도록 다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지난 뒤에 왔을 때 잠에 드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굉장히 짧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에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자는 게 확인이 되었죠. 이렇게 수면 리듬이 고정된 상태가 유지된 뒤에 본인이 자신이 생기게 되면 약효가 긴 브로마제팜을 4분의 1씩 3일 간격으로 줄이도록 시켰습니다. 이러고 나서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브로마제팜을 다 끊고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할시온은 반알만 먹고 반알은 잠이 안 오면 먹도록 안내했죠. 이렇게 해서 한 3달 정도 다시 지났더니 약을 끊고 잘 자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해서 우리의 불면증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정상 생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수면제는 뇌를 억제하는 약물이지 진정한 잠을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수면제를 끊는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약을 서서히 줄여가시고 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잠을 못 자는 거나 수면제를 끊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면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약을 끊는 것만으로 해서 정신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문제를 같이 치료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약을 쉽게 끊고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매일 복용하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뎀과 스틸록스 같은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뇌에는 가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내내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는 잠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중단했을 때 얼마나 반동불면증이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의 반감기를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죠. 체내로 흡수된 다음에 대사가 되어서 최고의 농도 때보다 절반으로 주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약물이 4시간 정도의 반감기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4시간 지나면 최고의 농도에서 50%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틸록스나 졸피뎀은 반감기는 한 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감기가 짧은 약물들은 약을 끊으면 체내에서 약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돼서 반동불면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반감기가 짧은 졸피뎀, 스틸록스, 데파스, 잔악사 같은 약물들을 중단할 때는 조금씩 줄여서 몸을 적응시키고 약을 줄임으로써 몸에서 만들어지는 가바의 생성량을 높여가면서 약을 서서히 줄여야 될 겁니다. 반감기가 긴 약물들은 약을 끊어도 2, 3일 동안에 체내에 아직 약물의 농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조금씩 줄여갈 때 아주 작은 용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소량씩 줄여가는 방법, 즉 4분의 1씩 반알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하루는 4분의 1, 다음 날은 반알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서 줄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동불면증의 효과가 적은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 같은 약물들을 병행함으로써 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동불면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약을 끊고 내가 3일에서 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고생하게 되면 몸에서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가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하루 이틀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씩 밤낮으로 못 자고 몸에 긴장되고 불안한 게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복용하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끊기를 원하신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요. 조금씩 줄여가시고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또는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못 자는 날에는 다시 원래 용량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반동불면증이나 의존성이 적은 약물로 병행해서 즉 바꿔치기를 해가면서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을 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잠에 대한 욕구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면서 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약을 끊을 때 권유하는 방법은 먼저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도록 하시고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침 루틴, 즉 스트레칭과 복식호흡, 명상, 이완 동작들을 꾸준히 하셔서 뇌가 쉽게 잠잘 수 있도록 잠을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완성됐을 때 복용하는 약물을 조금씩 줄여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잘 자게 되면 복용하는 약물 중에 반감기가 제일 긴 약물부터 한 번씩 조금씩 줄이고요. 다시 또 3일에서 5일 동안 잘 자게 되면 다시 다른 약을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잠을 잘 자고 깨는 수면 리듬과 생체 리듬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약을 복용하거나 반동불면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하시고 그 복용하시는 약물이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고요.
낮에 햇빛을 많이 쬐시고 5,000보에서 7,000보 걸으시고요. 낮잠은 30분만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저녁 식사나 땀나는 운동은 취침하기 4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독서, 이완요법과 같은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조금씩 줄여가신다면 여러분도 한 일주일에서 2주, 길게는 3주 안에 약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약을 서서히 줄이시고 그 과정 속에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캐나다 퀘벡주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66세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벤조디아제핀이에요. 모든 수면제가 아니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먹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6개월 먹으면 1.28, 1.3배, 0.3배가 높아지죠. 180 이상 먹으면 1.7배가 높아집니다. 또한 약 중에 약 반감기가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데파스, 자낙스라는 거죠. 이런 약물들은 치매 위험성이 1.3배인데 로라제팜, 브로마제팜, 달마돈 같은 약효가 긴 약물들 쏘면 1.6배 정도로 더 높아져요. 이런 연구도 확인이 됐고요. 일본에서 했던 연구도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연구들을 보면 90일이냐 180일이냐 이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위험성이 여기는 더 높아서 5배, 7배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디아핀 약물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낮에 불안한 사람들한테 먹을 수밖에 없죠. 너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니까. 하지만 이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서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뇌의 퇴행이 진행되는데 가바가 밤에도 억제하지만 낮에도 억제하게 되니까 치매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벤조디아핀 약물이 약효가 기니까요. 장기 복용 그리고 약효가 긴 약일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조사한 거예요. 역시 약효가 길수록 그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2배까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약효가 길수록요. 그래서 캐나다 데이터도 길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약효가 긴 벤조디아제핀이 치매를 잘 일으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졸피뎀만 갖고 한 거예요. 스틸록스 졸피뎀은 대개 반감기가 4시간에서 5시간이고 좀 짧습니다. 이 약도 약을 얼마나 길게 먹냐에 따라서 치매 위험성이 1.5배를 높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틸록스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하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치매가 약을 먹느냐를 추적했던 데이터. 이거 보통 10만 명, 100만 명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졸피뎀도 약을 길게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생기는데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먹으면 어떨 건가라죠. 잠을 못 자는 걸 막는 거죠. 약이 치매를 일으키는 건 맞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자서 일으키는 치매를 그러면 약이라도 써서 막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졸피뎀 약을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골자리 위험성은 높아요. 약을 매일 먹던 사람. 하지만 이미 치매 환자들인 경우에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게 치매가 아니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한테 수면제 또 졸피뎀을 복용하면 치매가로 넘어가는 확률은 높은데 치매가 시작된 사람한테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게 도리어 치매의 진행성을 늦춘다라는 결과도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가 되면 뇌에 퇴행이 되니 수면이 더 못하게 되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를 수면제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인지장애는 이미 뇌의 퇴행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뇌가 퇴행이 되면 잠을 더 못 자거든요. 그러면 치매가 확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가 시작되는 인지장애 환자한테 수면을 잘 관리하고 즉 수면제로 관리하면 치매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치매가 있거나 인지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써서라도 재우는 게 더 맞다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수면제를 복용했더니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게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어요. 잠을 못 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이 안 되는 게 수면제를 먹으면 조금 더 배출이 된다는 결과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잠의 질이 나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 치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중년 이후에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성이
위험성이 2배 정도 높아진 걸로 많은 연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중에 모든 수면제가 아니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주로 어떤 약이냐면요. 약효가 긴 약이죠. 뭐 로라제팜, 아티반, 크로나제팜, 브로마제팜, 프로나제팜이라는 달말 같은 약이 그렇습니다. 이 약을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가바가 나와서 낮에도 높아지기 때문에 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을 더 일찍 처음부터 길게 일찍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하신다면 벤조디아제핀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을 때 써야 됩니다. 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개 우울증은 6개월 이상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서 흥분도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들은 긴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에도 못 자요. 너무 높으니까요. 밤에도 높으니까 못 자는데 약을 써서 조금 낮춰놓으면 낮에도 긴장이 풀어지고 밤에도 조금 깊이 자게 돼요. 이런 분들이 벤조를 드신다고 치매가 온다는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장애나 우울증 있는 환자들은 그 자체로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니 약을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잠을 잘 자서 치매 위험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잠만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벤조, 특히 약효가 길고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신다면 복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고 병원의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뭐 이런 전문약은 내가 원한다고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좋은 수면 습관, 약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진통제를 복용할 때 머리가 아프다고 약만 먹지만 약을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약을 끊었으면 어떡하나요?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고 깨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상시간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쬐고 낮에 햇빛 많이 쬐시고 운동하시고 낮잠과 카페인을 줄이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하지 마시고 노인들은 잠이 땡겨지니까 7, 8시간에 운동하시고 2시간 전에 스마트폰 안 보시고 1시간 전에 취침 루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가능하면 필요할 때 쓰십시오. 잘 쓰면 약입니다. 못 쓰면 독이라는 거죠. 다만 자기의 잘 자려고 하는 수면 노력, 개선 노력 없이 약만 의존하시게 되면 습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장기 복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을 드실 때는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아무리 못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수면제 중에 약효가 좀 짧은 걸 위주로 쓰시고 불안장애 있으면 긴 걸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시고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으니 내가 그 시간에 나의 노력, 운동하고 햇빛 쬐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약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효가 짧고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수면제나 조피덴 것 같은 약은 매일 복용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복용하는 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수면을 일으키는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요? 정리해보면 벤조디아ze핀, 약 중에 긴 약물, 약효가 긴 약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할 때 그렇습니다. 약이 길지 않고 장기 복용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요. 그걸 복용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은 복용하시면서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고 자기 생활 패턴을 잘 조절해서 빨리 회복시키도록 하시면서 약을 빨리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